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목걸이 때문에 되게 시끄럽죠? 목걸이를 준 서희건설이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일단 목걸이를 줬다는 의혹이죠. 전 영부인한테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하고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비리 문제도 불거졌어요. 지주택 사업을 토대로 많이 성장한 회사인데 이거 관련해서 횡령 배임 혐의로 부사장이 구속 기소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 원수에게 권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오명이 자자한 사업이죠. 무주택자들끼리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짓는 지주택 사업,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지주택을 주력 사업으로 삼아가지고 크게 성장을 했는데 20년도에 33위였던 게 현재 16위까지 올라갔죠. 수주액은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사업의 존폐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주택 사업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서희건설입니다. 우리 길 다닐 때 많이 보죠. 서희건설이 짓기로 약속한 지주택 사업, 조합원을 모으는 현수막 광고 많이들 보셨을 건데 이렇게 수주해 놓은 수주 잔액이 10조 원에 달하는 이 서희건설 지금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지주택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다뤘었는데 굉장히 리스키한 사업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내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업, 이게 바로 지주택의 실체예요. 어떻게 하죠? 일단 사업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조합비를 받죠.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땅을 확보합니다. 땅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 착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개발 사업과 차이가 크죠. 보통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땅을 확보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땅 없이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모여라 해서 모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죠.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 하고 홍보를 합니다. 주변에 똘똘한 한 채들이 그득하니까 여기에 사업하면 당신들 이익이 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합의서를 진구를 해요. 근데 이 합의서라는 거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면 나한테 팔라는 정도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이 합의서를 진구해서 50% 정도 모이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얼마에 사들일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 바로 지주택 사업입니다. 앞서 말한 건설회사 같은 경우 지주택에 특화가 됐는데 노하우가 많겠죠. 그래서 80% 이상 토지가 확보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처음에 제시한 공사비와 차이가 있으면 사업 안 하죠. 그리고 조합원 못 모으면 해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희건설이 지주택 사업에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믿고 있죠. 건설 예정사로 홍보가 되면서 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이 상황을 또 이용을 합니다.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지주택 사업이에요. 여기 매입하고자 하는 땅 중에 하나 미리 사놓고 지금 토지 이만큼 확보를 했는데 요거 확보하려면 더 비싸게 부른다. 알박기 땅이지만 꼭 사야 된다. 이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챙겨갈 수도 있는 구조예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비용을 계속 걷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끌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추진하는 사람들 실제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조합은 1차 모집, 2차 모집, 3차 모집 계속해서 모집을 하지만 실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달해요. 지금 지주택 사업 여기저기 난립하고 있죠. 최근에 국토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주택 조합 618개가 운영 중입니다. 근데 조합은 모집 단계에 그친 게 절반입니다. 그리고 3년 넘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3곳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 사업 자체 그 투명성과 실현 가능성 매우 낮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 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 제도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조합 설립하고도 토지 다 못 사면 결국에 무산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명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주된 문제죠. 또 한 번 가입하면 중간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동안 들어간 돈 포기하고 나와야 합니다.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에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거나 또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면서 막상 실현될 단계가 됐을 때 공사비 같은 거 처음 제시한 것과 차이가 크죠. 그치만 처음에 조합을 가입할 때는 뭐 여의도의 아파트 5억이면 산다, 송파에 5억이면 아파트 살 수 있다, 이렇게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있는 서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원수에게 권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수많은 유형의 리스키한 사업들 있습니다. 신흥 원수에게 권하는 사업으로 지산, 생수 이런 게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꼬마 빌딩으로 부자 됐다, 사면 2배에 팔 수 있다, 수년간 가파른 가격 상승에 기대서 자본이득을 꿈꾸며 건물주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물린 사람들, 지금 빌딩 푸어가 됐습니다. 초창기에는 후면에 있는 주택지 사가지고 꼬마 빌딩 지으면 임차인 채워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가장 끝에 들어온 사람들 폭탄 돌리기의 끝에서 폭탄을 아는 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십억 빚내서 새로 건물 지어놨는데 공실은 발생을 하고 이자는 올라가고, 그치만 이 정도 건물 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여기다 쏟아부으면서 건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깨어나지 못함에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온 가격이 있으니 이 가격 이하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에 계속해서 자기의 피땀을 이자 내는데 쏟아넣고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많이 건물 샀는데 이 사람의 사례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청담동 누구나 알아주는 동네죠. 여기에 빌딩을 22년에 233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신축해서 건물가치 올린 다음에 비싸게 팔겠다, 밸류업 투자를 염두에 둔 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지금까지 매월 부담하고 있는 원금과 이자 1억이 넘습니다. 매매 금액 중에 대부분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원장님이시니까 돈 많이 빌려줍니다. 그치만 순수 자기 자본도 4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매달 2,300만 원인데 이자만 1억 가까이 되니까 한 달에 7천만 원 정도는 자기가 벌어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째 이런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게 강남의 간물주라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오프라인 시장이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장사해줄 사람이 별로 없죠. 그것도 기대하는 높은 월세를 내면서까지 장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실은 늘어나고, 그치만 자기가 기대했던 금액에는 팔리지가 않으니까 버티고 있는데 그 상황 유지하지 못하니 경매로 내몰리는 물건들 나오고 있고, 지금 말하는 호가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에 겨우겨우 매각되고 있습니다. 지산도 마찬가지죠. 은퇴 후에 월급 통장이라고 광고를 했었죠.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필요한 사무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지산, 이거 대출도 80% 90% 나오니까 분양받으면 차익을 볼 수 있다. 또 팔지 않더라도 임대 잘 나가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했던 물건들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공실이 40%, 이거 그나마 채워진 지산의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수도권 곳곳에 공급도 워낙 많이 됐고 아직도 공급하려고 인허가 받아놓고 대출로 연장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물건들도 쌓여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도 350만 제곱미터, 또 아직 착공은 안 됐지만 사업하겠다고 벌려놓은 것들 1100만 제곱미터 이상, 공급은 아직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 나온 것들은 텅텅 비어있는 게 현실이에요. 호천의 한 지산 74%가 공실이죠. 향동지구 대기업에서 대규모의 지산 엄청 많이 지어놨는데 준공 1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업종 제한 풀고 담보 인정비를 더 높여가지고 대출 더 해줘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이거 대출만 해준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기 와서 기업 해줄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고 그 수요를 무시한 채 너도 나도 공급했던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 최초 IT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던 그런 지역이죠. 지산도 가장 먼저 들어왔던 이런 지역인데 여기에 오래된 건물 부시고 새로 지산 짓고 했는데 여기도 분양이 안 되고 임대로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분양 실적 10%도 안 되고 서울의 지산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금천구도 이 지경이니 수도권의 수많은 지산들 말해봤자 입만 아프죠. 원수에게 권했던 또 다른 투자 상품 바로 생수기죠. 요즘 롯데캐슬 르웨스트 이거 문자로 광고 엄청 많이 오는데 실입주 2억부터 가능하다. 잔금은 1년 반까지 유예해 주겠다. 또 계약하면 1억 원 축하금 주겠다. 할인해서 파는 거죠. 이렇게 팔고 있는 오피스텔 생수구로 지었다가 건설사가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돈 많이 들여가지고 바꾼 단지 마곡 마이스 이렇게 핫한 곳에 있는 브랜드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 팔리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 10만이 넘죠.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이 아님에도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다.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대체 투자로 생수기에 투자해야 된다. 엄청 핫하게 팔아먹었던 그런 물건인데 시장이 꺼지니 가장 먼저 얼어붙었죠. 그나마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끔 오피스텔로 전환하게끔 법도 풀어주면서 용도를 바꿀 수 있게까지 해줬지만 1% 정도만 그게 가능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물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반달성 같은 경우 난리 났죠. 전국 최대의 생활형 숙박시설 밀집지 마이너스 P가 1억이나 돼도 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오피스텔로 전환한 단지도 꽤 많이 있는데 오피스텔이건 생활형 숙박시설이건 전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상업지역의 용적률 800% 너도 나도 사려고 했던 이유 이거 분양받으면 피 받고 팔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달려든 거죠. 빼곡하게 초고층 생수기 지어졌고 7,000실이 넘게 생수기 만들어졌지만 비어 있습니다. 준공을 거의 다 마쳤지만 여기에 와서 실제로 살아줄 사람 또 여기에 와서 세컨홈처럼 이용해 줄 사람 없는 게 현실이고 그 대가는 이거 사면 돈 번다고 믿으며 뛰어든 사람들이 지게 생겼어요. 마피로라도 팔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추가적인 공급도 예정되어 있죠. 오피스텔도 어렵죠. 영인 리치가 넘쳐난다. 1인 가구지만 최고급 시설에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넘쳐난다. 강남에 호텔급 서비스를 해준다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줄줄이 공급됐지만 결국 팔리지 않고 세금도 못 내서 줄줄이 공매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용 39 투룸도 안 되죠. 이런 거 15억에 팔고 전용 49 투룸 될똥말똥한 이 사이즈 28억에 분양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안 팔리죠. 발레 파킹, 하우스키핑, 명품 가구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결과는 손해로 귀결이 됐습니다. 부동산 광풍에 스터디 카페 이런 데서 아파트 막히니까 오피스텔로 간다. 생활형 숙박시설 지산 투자를 하면 돈 번다. 이 말에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 지금 다 피눈물 흘리게 생겼어요. 부동산 호황기에는 달콤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투자의 대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실체는 그게 아니었죠. 레버리지로 투자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서로 돌리고 돌리며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나는 돈 벌었다 했던 것들 결국 시간의 문제였고 지금 터지면서 하나둘씩 손실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제 더 걱정해야 될 거 바로 재건축 재개발 투자입니다.
압구정에 100억 넘게 팔린 아파트가 많다고 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짓기만 하면 200억 간다 이런 기대감으로 뛰어들려는 사람들 있지만 이런 생각에 영끌했다가는 대대손손 빚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단지들 서로 하이엔드라고 하면서 더 특별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죠. 루브르를 설계한 외국의 설계 업체를 참여시켜가지고 최고의 단지를 짓겠다. 이거 요즘 트렌드죠. 이거 다 돈입니다. 무조건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런 것들 하는데 그만큼 비싸게 분양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될 건 그 돈을 결국 나눠내야 되는 사람들은 조합원입니다. 재건축 끝이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믿고 있지만 결국은 그 끝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 노후 아파트 4곳 중에 한 곳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겠다고 막 다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로 돌아오기 힘들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미 신축으로 공급된 물량도 안 팔리는 시장이니 언제 재건축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 물량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서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올 하반기에 대구 7천 가구 넘게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 60%나 증가한 물량이에요. 들어간 돈이 있으니 시세보다 수억 비싸게 분양을 해야 하고 그렇게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건축 할 곳은 많지만 진행이 안 됩니다. 기존 신축도 안 팔리는 상황에서 공급을 추진하기엔 동력이 없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가격 신저가를 경신 중이고 시장은 암울한 상태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의 음마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삼익빛이 여기 분담금 9억이란 말에 깜짝 놀랐죠. 최고급 아파트를 짓겠다 99층까지 지어서 일반 분양 더 많이 해서 사업비 부담도 줄이고 또 랜드마크적인 아파트로 거듭날 거니까 나중에 시세 차익도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99층을 추진을 했는데 예상보다 분담금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초고층 건물 지으려면 기존 공사비보다 최소 1.5배는 더 상승을 하니 아무리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결국 이 선택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용 84짜리 11억 6,500만 원, 여기에 분담금 9억을 더하면 20억이 넘는데 준공 후에 84제곱미터짜리 입주권 가격이 최소 23억은 넘어야 본전인 이런 상황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결국엔 99층 포기하고 기존 안으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가구별로 8억, 9억 이 돈을 무슨 수로 낼 수 있을까요? 미분양도 쌓여가고 있는 게 부산이죠. 그렇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할 낡은 집들은 많고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 개발 이익을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들 이미 2단계까지 온 사업장들 진행 안 할 수가 없으니 더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준공 후 미분양 전년 동월 대비해서 90% 가까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지금 정비사업 계속 진행하는 거 위험성이 크고 또 진행돼서 결과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역 주택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아까 11억 6,500이라고 하는데 최근 실거래가 11억 언더로 내려왔죠. 11억에 분담금 8, 9억 더하면 20억 가까이 되고 금융비용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23, 4억은 돼야 본전인데 이미 공급된 랜드마크적인 아파트 75평이 35억 하는 게 현실입니다. 34평짜리가 24억 가는 상황 올 수 있을까요? 이런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는 시장 자기 주머니에서 8, 9억 선뜻 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업도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부산의 국민평형 아파트가 24억, 25억 가야 부담금을 내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 탈출하려는 사람들 생겨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사업을 멈추기도 쉽지 않아요. 사업 진행을 위해 빌려 쓴 돈 다 해결하고 멈추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집 날릴 수 있으니 멈추기도 힘든 상황인 것 이게 재건축 투자의 현실입니다. 지금 강제적인
강제적인 형태 경매로 나오는 물건도 여기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죠. 서울은 문제없다. 그래서 영끌들이 많이 달려갔던 노도강의 대표 단지 상계 5주공, 여길 봐도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 체감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노후 아파트 비율이 70%가 넘죠. 그래서 재건축할 수밖에 없다. 재건축해서 신축으로 거둔다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뛰어들었던 시장인데 지금 고초를 겪고 있죠. 여기 거래도 안 되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주변의 시세가 10억, 11억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돈 벌 수 있다. 영끌들 여기 가서 많이 샀는데 집값이 반토막이 났고 시공사 참여하려는 건설사가 없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21년도에 8억이 넘게 팔렸는데 지금 4억대까지 내려왔죠. 분담금 추정하니까 세대당 5억은 내야 된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뽑아놨던 건설사 내쳤습니다. 자기네 사업단지 엄청 좋기 때문에 바로 시공사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 동안 시공사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조합원들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갈 것 같죠. 하나건설이 좀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거래가 3억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8억 가까이 갔다던 그 가격은 3년 만에 사라지고 4억 언더로 근근히 팔리고 있어요. 시장을 어거지로 부양한 결과 과열이 있었고 그 과열에 묶인 사람들 현실을 느끼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가장 핫하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이거 원수에게 권하는 사업과 같습니다. 미래의 수익을 초과한 가격으로 지금 뛰어들어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주택처럼 수년간 고통받는 시간을 겪을 수도 있는 물건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상쇄시키려면 집값은 더 많이 올라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출 규제 한 달 만에 집값이 꺾이고 있죠. 시장에 참여해줬던 사람들 남의 돈 빌려가지고 돈 놓고 돈 먹기 이거 하다가 그 폭탄 돌리기의 끝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남들보다 먼저 던지고 나와야 하니 하락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의 돈으로 샀다고 했죠. 이 대출의 문은 더 잠기고 있습니다. 은행들 주담대 전세대출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고 있죠. 정부의 생산적 금융기조에 호응하면서 발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가게한테 대출해줄 여력 없습니다. 강제적인 형태의 경매, 공매 이것도 안 팔리는 시장입니다. 무순위 줍줍만 18번 그렇게 공매에 넘어갔고 유차를 거듭하면서 가격이 수억이나 떨어졌어도 안 팔리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예로 든 아파트,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더 안 팔리겠지만 상품성 있다고 믿는 물건들도 지금 사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 부동산 시장 침체의 심각성 때문에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각종 부양 대책 내놓고 있죠.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미분양 매입 지원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 하나 더 사면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이런 거 다 감면해 주겠다고 했죠. 또 임대주택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침체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세제 완화 혜택이 나왔습니다. 삶의 질을 중시한다.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 갖는 트렌드다. 부자 많다. 그렇게 지방에 때려 지어놓은 아파트들 안 팔리고 있고 이거 참여했던 건설사들 다 자금난 겪고 있으니 이거 돈 있는 사람 사주라고 세제 혜택 주는데 해결이 될까요? 악성 미분양 정부가 사주는 대책도 마련이 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물량 25년도에 3,000호에서 26년도에 5,000호를 추가해 8,000호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미분양 사업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 살리기를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상위 1%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채를 끼고 뛰어들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과열이 됐고 그게 막히면서 시장이 멈췄어요. 앞으로 공급 계속되죠. 강남 3구, 목동, 여의도, 과천, 분당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 이거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6.27 이후에 드러난 사실 현금
10억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강남의 고액 전세 살아줄 사람 많은 줄 알았는데 메이플 자이 보니까 채워지지 않죠. 이 이후에도 원페를라, 청담레일 다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여긴 무슨 수로 채워질지 지금 암담한 상황입니다. 거래는 절벽이고 대출로 그동안 매입 자금을 댔는데 그 금액이 축소됐다고 하니 시장의 거래는 사라졌어요. 건설사들 호황기에는 이것저것 다 벌려놨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 수주도 신중히 하고 갖고 있는 사업장도 털어내기 바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것,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 그리고 그게 정상화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나라 과연 일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이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재건축 아파트 한번 멈추면 아무도 찾지 않는 시장입니다. 지금 재건축 핫하다고 빚내서 장기 투자하겠다, 들어가겠다. 가장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게 재건축입니다. 남양주 진주 아파트, 여기 재건축 사업의 위험성을 몸소 보여주고 있죠. 지난해 통경매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사업을 하느라 빌려 쓴 돈 연장이 안 돼가지고 전부 집 날리게 생겼던 거 겨우겨우 돈 끌어와가지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해서 다시 사업이 재개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2013년도에 이주 및 철거를 했다. 이미 집 나간 지 10년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도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이런 게 재건축 사업의 리스크입니다. 2009년도에 조합 설립해서 2013년도에 이주 철거를 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죠.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건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고 계약 해지했다가 다투면서 소송이 길어지고 착공은 무기한 지연이 됐습니다. 이거 사업하느라 조합원들이 갖고 있었던 집 담보로 돈을 빌려 쓴 것과 같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해서 통경매 위기에 몰렸다가 겨우 경매 위기에서 벗어났고 지금 시공사 그렇게 크지 않은 건설사인데 여기 공사비 평당 645만 원 주면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들, 이들이 주로 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아파트만 계속 오를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부채도 증가를 하다 결국 한계에 이르니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소득을 대체해줄 만한 사회적인 안전장치, 연금도 고갈되고 집밖에 없는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만 늘어나고 있고 이 노인은 집밖에 없습니다. 이 집을 사줄 사람, 젊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죠?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공고 2시간 만에 30명이 지원할 정도로 취업난인 청년들 알바 전쟁에 빠져 있어요. 자영업이 망해가고 있으니 일자리가 더더욱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번듯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쉬는 20대가 40만이 넘습니다. 청년 고용률 15개월 연속 내리막이죠.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고 최근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30대,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 이들이 자리를 꿰고 있으니 이들의 뒤를 이어줄 20대,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청년 구직난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 구조조정까지 겹치고 있고 구직난에 은퇴하는 사람들 먹고 살려고 또 일구하고 있고 경험 있는 이들과 경쟁하면서 사회에 진출할 길이 더더욱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고용난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들이 돈 벌어서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나타나고 있어요. 장밋빛 희망만으로 뛰어들기엔 재건축 사업 굉장히 위험하고 지주택과 버금가는 고통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유념하고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